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1701년 10월의 어느 날 창경궁 취선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신하들이 붉은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사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여인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중인 집안 출신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사약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사지를 붙잡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독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한때 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희빈장씨. 그리고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 숙종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이토록 차가운 증오로 변할 수 있었을까? 1674년 현종이 승하하자 14살의 세자 이수는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확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숙종은 어렸지만 예리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바로 알았고 서인과 남인의 논리, 그들이 왕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신하들의 명분, 무엇이 우선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은 절대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신중했습니다. 서인 세력에게 적절히 예우를 표하며 안심시키는 한편 남인들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황국 정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4살 소년에게는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했고 그녀는 세자 시절 세자빈으로 들어온 왕비 인경왕후 김씨였습니다. 서인 가문 출신이라 정치적 혼인이었지만 어린 두 사람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은 함께 자랐습니다. 궁궐의 엄격한 법도 속에서도 서로에게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숙종이 왕이 된 후에도 왕비의 처소에서만큼은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애정이 있었습니다. 인경왕후는 두 딸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을 것입니다. 국모로서 혈통을 잇지 못했다고,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1680년 겨울 창경궁에 천연두가 유행했고 슬프게도 인경왕후가 감염되었습니다. 숙종은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병세는 악화되었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흉터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10월 26일 인경왕후가 승하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숙종의 나이도 20살이었습니다. 실록은 왕이 비통해했다고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장례를 서두르려 하자 숙종은 크게 노하며 직접 제문을 지었고 모든 절차를 챙겼습니다. 이 상실은 숙종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 권력으로도 죽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국모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국가적 불안정을 의미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가문에서 국모를 배출하고자 했지만 훗날 인현왕후라 부르게 될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1681년 민씨는 15세 왕비가 되어 궁에 들어왔습니다. 전형적인 사대부 가문의 규수였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왕비는 로맨스가 아니라 책무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궁중 살림을 빈틈없이 관리했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인자했으며 왕실 어른들에게는 극진했습니다. 숙종도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반자였고 안정적인 내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인경왕후 때와 달랐습니다. 함께 자라며 형성된 친밀감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정략적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존중과 예의는 있었지만 뜨거운 감정의 교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숙종은 안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숙종의 앞에 운명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장옥정. 그녀가 궁녀로 입궐한 것은 숙종 즉위 초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집안은 역관 가문이었습니다. 중인 계층으로 돈은 있었지만 조선 사회에서 신부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실록조차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기록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쁜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당돌했으며 자신의 매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숙종이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숙종은 그때까지 단정하고 조신한 여인들만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긴장했고 예법을 따랐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은 달랐습니다. 예법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고 미소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그에게 그녀는 갇힌 공간의 불어온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인 집안 출신의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사람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였습니다. 서인 출신이었던 그녀는 미천한 궁녀가 왕의 마음을 어지럽혀 국정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명성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쫓으라 명했습니다. 대왕 대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숙종은 어쩔 수 없이 장옥정을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 왕의 마음은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처음 느낀 강렬한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절대 권력자라 해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장옥정은 궁을 떠났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왕을 기다렸다는 것, 언젠가 다시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숙종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깊어졌습니다. 금지되었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1683년 겨울 명성왕후가 승하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3년의 복상 기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686년 복상이 끝나자마자 숙종은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옥정은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전의 힘없는 궁녀가 아니라 왕이 직접 부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취선당이라는 화려한 처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숙종은 정사를 마치면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의 교태전은 점점 왕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장옥정의 지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수건에서 소위로 1688년에는 정일품 빈에 책봉되어 희빈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빈은 후궁의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중인 출신의 여인이 불과 몇 년 만에 궁궐의 정점에 가까운 위치까지 오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해 10월에 발생했습니다.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자 이윤, 훗날의 경종이었습니다. 숙종에게는 즉위 14년 만에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숙종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경사가 선포되었고 희빈 장씨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이미 30을 넘겼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숙종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을 왕세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감정이면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1689년 정월, 왕자가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되었을 때 숙종은 왕자의 정호, 즉 원자로서의 지위를 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세자 책봉의 전 단계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왕비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 기다리면 정실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후궁의 자식을 서둘러 원자로 삼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고 국본을 흔드는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예법의 문제였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서인과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은 남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들이 세자가 되면 남인이 권력을 잡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송시열은 특히 강경했습니다. 아직 젊으신 중전을 놔두고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것은 송나라 철종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숙종을 어리석은 군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신하가 감히 왕의 결정을 비판한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인을 제거하고 남인을 등용하는 황국을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당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다른 당파에게 권력을 넘기는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1689년 봄 기사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파직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은 하루아침에 남인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되자 숙종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해 5월 인현왕후를 폐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죄목은 투기와 무고였습니다. 서인들과 한패가 되어 원자를 음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억지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신하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인현왕후는 궁을 떠나 평민의 옷을 입고 작은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를 따르는 궁인들이 울었고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떠난 자리에 희빈 장씨가 올랐습니다. 중인 출신의 후궁이 조선의 국모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 이유는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장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최고 권력 가문이 되었고 남인 세력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왕비로, 아들을 세자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뜻을 가로막던 신하들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였지만 이 승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승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되었고 무고한 여인이 쫓겨났으며 조선의 정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얻은 것은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숙종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전 장씨의 시대는 화려했습니다. 왕의 사랑, 국모의 지위, 세자인 아들, 남인 세력의 지지. 취선당에서 교태전으로 옮긴 그녀의 처소는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조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녀의 의중을 거쳤고 그녀의 가문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올라갈 곳이 없을 때 남은 방향은 추락뿐입니다. 중전 장씨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착했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장옥정을 보았을 때의 뜨거운 감정은 여전했을까요? 금지되었기에 더 간절했던 사랑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목소리. 익숙함은 때로 권태를 낳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전 장씨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본래의 성격이 권력을 얻으면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왕의 연인이었을 때는 매력적이었지만 국모가 되고 나서는 교만해졌습니다.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민감했고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으며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궁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다른 궁녀에게 눈길을 주면 그 여인은 곧 혹독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전 장씨는 권력을 사용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숙종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권력에 취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중전 장씨의 가문도 문제였습니다. 오라비 장희제는 권세를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남인 세력도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권력을 잡고 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숙종은 깨달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숙종에게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부담, 개인적 회의,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 중에 하급 궁인들이 거처하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한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숙종은 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수리 복장의 젊은 궁녀가 작은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빈 의자를 두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궁녀는 빈 의자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숙종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왕을 보고 궁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오늘은 패비민 씨 마마의 생신이옵니다. 소인이 과거 마마를 모셨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마마께서 쓸쓸히 생신을 보내실 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숙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 있는 중전 장씨에게 아첨하고 쫓겨난 패비를 잊은 지금 이 이름 없는 무수리만이 목숨을 걸고 옛 주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권세와 상관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는 의리였습니다. 숙종은 이런 진심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움직였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최씨라 하옵니다. 전하. 무술이 최씨.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 하지만 그날 밤 숙종의 눈에 그녀는 누구보다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숙빈 최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그저 진심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권력도 아름다움도 욕망도 아닌 순수한 진심이 말입니다. 최씨는 미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희빈 장씨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박함, 진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바라고 궁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숙종은 종종 최씨를 불렀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천한 무술이가 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중전장씨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숙종은 최씨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었고 조용히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1693년 최씨가 임신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수건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1694년 9월 최씨는 아들을 낳았고 연인군 이금,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이 새로운 왕자의 탄생은 정치적 균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자 이윤에 이어 두 번째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중전 장씨와 남인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이것을 기회로 보았고 연인군을 새로운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숙종의 총애는 점점 더 수건 최씨에게 향했습니다. 중전 장씨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중전장 씨는 수건 최씨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다며 그녀를 때리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후궁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린 은총을 모욕하는 행위였고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중전장 씨의 교만함, 가문의 부정부패, 남인의 오만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오랫동안 식어가던 사랑의 불씨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운 증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은 이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5년 전 기사왕국으로 서인을 제거했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을 복귀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황국 정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은 곧 만들어졌습니다. 1694년 봄 갑술왕국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인이 제거되고 서인이 복귀했습니다. 명분은 영모였습니다. 장희제를 비롯한 남인 세력이 패비민 씨를 지지하는 서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건 최 씨와 연인군까지 해치려 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희제는 유배되었습니다.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5년 전 서인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이 남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조정은 다시 서인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마침내
패비 민 씨의 복위를 선포했습니다. 5년 전의 패비 결정은 간신들의 농간에 속아내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왕의 행렬이 안국동 사가로 향했습니다. 6년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낸 패비 민 씨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도성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울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국모님께서 돌아오신다. 인현왕후는 숙종의 여러 번의 간청 끝에 다시 교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또 다른 피바람이 불 것을 염려하며 숙종에게 남인들에 대한 관용을 청했습니다. 6년의 고난도 그녀의 덕성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날 중전 장씨는 폐위되었습니다. 다시 희빈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모였던 여인이 하루 만에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태전을 떠나 다시 취선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쓸쓸한 유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왕의 사랑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아들 세자 이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자마저 포기한 인현왕후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인현왕후는 세자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세자도 그녀의 덕성에 감화되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가 자랐습니다. 인현왕후에 대한 증오, 숙빈 최 씨에 대한 원망, 자신을 버린 숙종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마침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궁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돌아온 후 내명부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희빈 장씨의 아들인 세자를 보살폈고 숙빈 최 씨와 연인군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세 여인은 한 지붕 아래서 조심스럽게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01년 봄 인현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관들이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숙종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 인현왕후가 승하했습니다. 35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덕을 잃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고 숙종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끔찍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했던 여인이 몇 달 만에 급사한 것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숙빈 최 씨가 조용히 숙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빈 장씨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숙빈 최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석에 누워있을 무렵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리고 무당을 불러 저주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피령에 인현왕후의 이름을 적고 그 인형에 바늘과 화살을 쏘며 죽기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형에 바늘과 화살을 쏘며 죽기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금군이 취선당을 수색했고 실제로 은밀한 장소에서 저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이 적힌 위패, 가슴에 수많은 바늘이 박힌 지피령, 주변에 흩어진 부적과 동물의 뼈들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무당과 궁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그들은 자백했습니다. 희빈 장씨의 지시로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무고를 행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작된 증거였을까요? 하지만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 증오가 들어섰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결국 숙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신하들이 붉은 보자기에 싼 사약을 들고 취선당으로 향했습니다. 희빈 장씨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고 억울함을 외쳤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세자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숙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그녀는 절규하며 사약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결국 금군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사지를 붙잡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벌리고 독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지만 독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 왕의 사랑으로 국모가 되었지만 그 사랑이 식자 모든 것을 잃고 죄인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희빈 장씨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가문도 몰락했습니다. 장희제와 관련자들이 처형되었고 남인 세력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세자 이윤이었습니다. 12살의 소녀는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 사약을 받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은 그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희빈 장씨가 죽은 후 숙종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후궁이 왕비로 승격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은 희빈 장씨로 인해 시작된 모든 비극을 자신에 대해서 끝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후궁을 왕비로 만든 것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법은 숙빈 최 씨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자를 낳았지만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왕비의 자리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 연인군이 무사히 자라기를, 이 험난한 궁궐에서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희빈 장씨의 몰락을 목격했고 권력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오직 아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정치는 그녀의 뜻과 상관없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이윤과 연인군, 두 왕자는 이제 조선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세자는 정통성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죄인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건강하고 영민했지만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갈라졌습니다. 소로는 세자를 지지했고 노로는 연인군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자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당파 간의 권력 투쟁이었고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연인군을 편애했습니다. 연인군은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무엇보다 그를 낳은 숙빈 최 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존재였습니다. 반면 세자를 볼 때마다 희빈 장씨가 떠올랐고 그것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를 폐위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학문에 힘썼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그림자가 너무 컸을 뿐입니다. 세자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신하들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는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인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막지 않았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억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고 몸도 약해졌으며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인군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형인 세자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신이 더 뛰어나다고 말입니다. 연인군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경쟁자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형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세자의 자리를 탐내지 마라. 형님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자 앞에서 늘 공손했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720년 46년간 조선을 다스린 숙종이 60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황국 정치로 당파들을 통제했으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적인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4명의 여인이 그의 삶을 스쳐갔습니다. 인경왕후는 너무 일찍 떠났고 인현왕후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가 포기했지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빈 장씨는 그의 손에 죽었고 숙빈 최 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종이 죽은 후 세자 이윤이 왕위에 올라 경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론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연인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경종은 이 모든 압력 속에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724년 즉위 4년 만에 경종이 승하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음모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이 그를 평생 괴롭혔고 그것이 그의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입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연인군이 즉위했습니다. 영조였습니다. 그는 52년간 조선을 다스리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평생 한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형이 의문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당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며 공정한 정치를 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숙종과 어머니 숙빈 최 씨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얼마나 나라를 병들게 하는지,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낳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아들이 왕이 된 후에도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대비가 되었지만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희빈 장씨의 몰락을 본 그녀는 왕의 어머니라 해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1725년 영조 즉위 1년 만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빈 최 씨의 장례식이 끝나고 영조는 홀로 어머니의 빈소 앞에 섰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녀는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그래서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이제 이 모든 비극의 무게는 온전히 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숙종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뿌린 씨앗이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말입니다. 4명의 여인이 숙종의 삶을 스쳐갔습니다. 인경왕후는 봄날 벚꽃처럼 너무 일찍 졌고 인현왕후는 덕으로 빛났지만 정치의 재물이 되었으며 희빈 장씨는 태양처럼 타오르다 스스로를 태워버렸고 숙빈 최 씨는 달빛처럼 조용히 빛나며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중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사랑은 대를 이어 저주가 되었고 권력은 행복 대신 불행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 상처가 전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창경궁에 다시 달빛이 내립니다. 한때 사랑과 증오로 얽혔던 사람들은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복도에는 여전히 한숨소리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사랑을 외쳤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파편에 찢겨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과 사랑은 공존할 수 있는가? 왕좌에 앉은 자도 한 인간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숙종시대가 남긴 대답은 명확합니다. 권력이 사랑을 만나면 비극이 시작되고 그 비극은 세대를 넘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빈소를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궁궐의 담장은 여전히 높고 달빛은 고요히 내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역사는 영원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 것을, 권력을 가지되 오만하지 말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임을 잊지 말 것을.